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두산그룹이 추진해왔던 두산밥켓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안이 무산됐죠. 그룹 내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두산밥켓 주주들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제동으로 두산밥켓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안이 철회된 건데요. 이후 두산그룹은 플랜 B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주들의 원성은 여전합니다. 두산기업이 지배구조 개편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촉발된 충격이 아시아 주요 주가 지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국내외 금융시장 진단해보고요. 이번 주 주목해봐야 할 경제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자,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국내 주식시장이 혼조세로 마감됐네요. 네. 주말 내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잘 버틴 걸까요? 네. 오늘 코스피가 낙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0.33% 하락, 8포인트 하락해서요. 2,53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네. 코스닥은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1.11% 7.87포인트가 올라서 714.4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난주 시장의 이목이 집중됐던 이제 미국의 8월 고용 지표가 나왔죠.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둔화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일단 미국 뉴욕 증시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했던 게 이제 한 달 전 데자뷰처럼 네. 또 한 번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아시아 증시 전반이 좀 폭락을 하는 이런 블랙 먼데이가 재현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컸죠. 사실 개장과 동시에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게 블랙 먼데이가 또 재현되는 건가 아닌가 싶었는데 네. 코스피 사실 시작 개장 초만 해도요. 1.7% 45포인트가 단숨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네. 2,500선이 무너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장 초반에 투매 심리가 진정이 됐습니다. 한 9시 반부터 좀 네.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낙폭을 좀 빠르게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도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죠. 우리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좀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도 3%대 급락세 보였다가 1% 미만으로 낙폭을 좀 줄였고요. 뭐 중국이나 대만, 아시아 증시 전반이 좀 크게 흔들렸다가 낙폭을 줄인 채 마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된 배경 지금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투심을 좌우한 거 역시 8월 미국의 고용 보고서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부분이 비농업 부문 고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업률이 있습니다. 일단 비농업 부문 고용은 14만 2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게 예상치가 16만 4천 명이었으니까 밑돌았죠. 그런데 이제 전월 수치와 비교를 해보면 전월이 8만 9천 명이었으니까 네. 그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늘었죠. 실업률이 관건이었는데 전월이 4.3%였는데 8월은 또 4.2%로 나타나면서 시장 예상치와 일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를 전반적으로 밑돌면서 고용 시장이 둔화하고 있는 거는 일단 확인이 됐지만 전월 수치와 비교를 해봤었을 때 개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기 침체로 가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는 거죠. 이에 따라서 이달 예정된 미국 연준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지금 관건이 금리를
50bp 한꺼번에 확 내릴 거냐 아니면 25bp 천천히 내릴 거냐 이걸 두고 지금 여러 논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보다 50bp 확 내릴 가능성이 다소 낮아졌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네.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미국 경기가 급격한 침체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좀 짙어졌고 네. 이에 따라서 금리 역시도 급격한 변화보다는 순차적인 인하에 방점을 두면서 공포 심리를 좀 극복한 게 아닌가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꼽자면 한 달 전에 좀 예방 주사를 맞았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당시에도 이번과 같은 패턴으로 증시가 폭락했지만 미국 증시가 단기간에 좀 낙폭을 만회하는 회복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한 달 전처럼 그러니까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식의 이런 폭락 장세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게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시장 저변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이런 가운데 지금 계속 발표될 지표들이 있습니다. CPI도 대표적인 건데 뭐 이런 고용이나 물가 지표가 또 예상치를 크게 빗나가거나 혹은 시장 관계자의 어떤 공격적 반응 같은 것들이 나오면 언제든지 출렁일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 더 주목할 거 네. 기술주의 바로미터 엔비디아 주가가 어디로 향할지도 관전 포인트인데 AI 거품론 속에서 반도체 업황이 또 둔화되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덧 엔비디아 주가가 $100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정말 더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달 내야 되는 전기요금이 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네, 한국전력이 오늘 이와 관련된 발표를 했는데 지난달 주택용 전기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 363kWh 작년 같은 달보다 9%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부과될 8월 주택용 전기요금 평균 63,610원. 작년보다 13% 7,520원을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사용용 증가폭보다 전기요금 인상폭이 더 크죠? 이거는 이제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을 더 무겁게 매기는 누진제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래서 여름 전기요금 체계는 이제 가정용의 경우에는 세 구간으로 나눠지는데 300kWh 이하 300에서 450 구간, 450kWh 초과 이렇게 세 단계로 구간을 나눠서 많이 쓸수록 요금을 더 무겁게 매기는 이런 기본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누진제가 적용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가족 수가 많아지면 더 아무래도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별 누진 구간을 지나서 체감하는 전기요금 상승분은 아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그 4인 가구에 7월과 8월 평균 월 전기 사용량을 보니까 427kWh. 네. 그러니까 전체 평균 사용량보다 훨씬 많았죠.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전기요금 인상폭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18,000원 오른 98,000원의 요금을 내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인상폭은 22.3%에 달합니다. 네, 유독 더웠으니까 아무래도 냉방용 전기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폭염일수를 이제 지난달 따져보니까 16일. 그래서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73년 이래의 두 번째로 많았었고요. 열대야는 11.3일. 이거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이었고요. 네. 기상상이 이렇다 보니까 지난달 전력 수요가 뭐 사상 최대 기록의 연속이었는데 지난달 20일 오후 5시에 97.1기가와트까지 당시 전력 사용량이 치솟았고요. 네. 1일 최대 전력 수요로는 역대 톱5 중에서 4번이 지난달 다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난달까지 매매된 서울 아파트 거래 금액이 작년 전체 한 해 거래 총액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면 30만 1,395건, 거래액으로 보면 139조 3,445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거래량은 작년 한 해 거래량을 이미 넘어섰고요. 전국 네. 기준입니다. 거래액으로 따지면 한 92% 정도에 이릅니다. 네. 일단 이것만 해도 과열 징후죠.
그런데 이제 그렇죠. 지역별로 살펴보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수도권을 따로 떼놓고 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14만 1,911건의 거래량, 그래서 연간 거래량의 9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거래액은 96조 8,442억 원. 네. 작년 한 해 거래 총액을 이미 넘어섰고요. 서울 지역이 가장 심한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거래량과 거래액 모두 연간 수치를 넘어섰는데요. 거래량은 38,247건, 작년 거래량의 112% 수준이었고요. 거래액은 44조 9,045억 원, 작년 거래 금액의 124%에 달했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좀 달랐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거래량 15만 9,484건, 거래액은 42조 5,002억 원. 그래서 각각 작년 한 해에 72%, 73% 수준이었으니까 서울 수도권과 이런 비교를 해보면 매매 심리 측면에서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서울 수도권의 주택 매수 심리가 진정될지는 이달 거래가 관건이 되겠어요. 그렇죠. 강화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과 함께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은행들이 만기도 줄이고 조건부 대출도 강화하고 이런 대출 규제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달부터 시행되기 시작했고 그 규제 효과를 그러면 이달부터 이제 볼 수 있겠죠. 금융당국은 지금 수위의 규제로도 만약에 서울 수도권 주택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LTV 강화할 수 있다. 신용대출도 제한할 수 있다. 정책대출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추가 규제들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했던 서울 아파트값, 물론 오름세는 이어지고 있는데 오름폭은 좀 축소되는 그런 기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이 9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전주보다 0.21% 오르면서 24주 연속 상승하긴 했는데 상승폭은 전주 대비해서 0.5%포인트가 줄었고요. 이런 흐름은 3주 연속 이런 가격 오름폭은 지금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소 관망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다음 주 이제 추석 연휴지 않습니까? 그 추석 연휴를 지나고 주택거래 움직임이 다시 재개되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을 이사철로 접어드는 시점이니까 네. 전월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서 매매 수요는 좀 억누르고 있단 말이죠. 네네. 이게 또 전월세 시장으로 풍선 효과처럼 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조금 전에 경기도 경남, 전남, 충남, 충북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경기 가평, 고양, 용인, 안성, 경남 창녕이고요. 또 전남의 담양, 해남, 완도, 영암 그리고 충남 공주, 충북 청주 지역입니다. 고령자나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을 두고 외출할 때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꼭 안부를 확인해 주시고요. 또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수시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물을 많이 드시고 카페인 음료라든가 주류는 마시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야외 활동을 최대한 피하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창이 넓은 모자, 물병을 반드시 휴대합니다. 건설 현장 등에서는 폭염 안전 수칙을 꼭 지키고 가장 더운 시간에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적극 시행합니다. 또 외출 중이거나 집에 냉방기가 없는 경우에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하시고요. 가축은 축산의 환기, 물 뿌리기, 또 적정 사육 마리수 유지 등으로 온도 상승을 억제해야 합니다. 양식 어류 꾸준히 관찰하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전해온 폭염 경보 전해드렸습니다. 4시 18분입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자 4시 18분 50초입니다. 두산그룹이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의 합병을 일부 철회했지만 주주들의 원성이 여전합니다. 두산 밥캣 그 주주들은 달랬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은 여전히 밥캣이 로보틱스에 넘어가는 것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이와는 다르게 SK이노베이션과 SKENS는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합병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 두 기업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또 주주들의 반발에도 지배구조 개편이 강행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잠깐 쉬어가는 그렇죠. 시간에 저하고 얘기 나누다가 딱 걸리셨어요. 네, 그 이제 지난 29일에 지난달이죠. 네네. 통합이 무산됐다는 그 이제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두산그룹의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의 통합을 이제 두산그룹이 추진해 왔었는데 일단 그 좀 쭉 살펴볼까요? 어떻게 시작이 돼서 거기까지 이르게 됐는지. 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의 합병이 결국 이제 철회가 됐는데요. 네. 일부 철회입니다. 네. 이게 아마 그 우리 금융당국 개입이 결정적이었다고 보이는데 금융감독원이 네. 두 기업의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입니다. 네, 네.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에 대해서 아니 두산 밥캣 한 주에다 두산 로보틱스 0.63주를 주겠다는 이 양사 간의 주식 교환이 기업 가치를 너무 왜곡한 거 아니야? 네, 네. 그래서 합병 신고서를 이제 내야 되거든요. 네. 금감원에다가. 네. 그럼 우리 무제한 정정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신고서가 접수가 안 되면 아예 합병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네. 사실 이제 그게 좀 결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두산에서 이제 포기를 한. 네. 거기다가 이제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소액 주주들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처리를 했는데 두산이 아마도 이 구조조정을 그만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두산이 안 하겠다는 건 두산 밥캣과 로보틱스의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을 통한 합병. 네, 그거는 이거를 안 하는 하겠다라는 거지. 얘기고 네. 그냥 합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세 단계로 돼 있는데 첫 어떻게요? 번째는 이제 네.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가 지금 밥캣을 갖고 있거든요. 네. 두산 그래서 에너빌리티가 예전에 두산 중공업이죠. 두산중공업입니다. 네, 네. 지금 원자력 발전하는. 네, 네.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는 원자력 발전에 투자를 더 해야 되니 돈이 좀 네, 필요하다. 그래서 밥캣을 쪼개내서 네. 이렇게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자본만 분할하는 구조가 인적 분할인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두산 밥캣을 따로 떼내는 거죠, 하나를.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분할 신설 회사 네. 이렇게 된 요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가 있고 이걸 두산 밥캣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하고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를 합병을 합니다. 네. 요게 2단계. 예. 마지막 단계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자기 주식을 발행해서 두산 밥캣의 주식을 교환하는 것이죠. 네. 근데 요때 1대 0.63이니까 이거 저 밥캣의 주주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한 거예요. 네. 아니 밥캣은 지금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는 회사고 네, 네. 규모도 매출도 거의 한 8조에 이익이 1조 3천억 4천억 나는 회사고 네. 로보틱스는 매출 530억에 적자 190억 이는 내고 회사인데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부분은 포기하고 그냥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캣 지분을 그대로 인수해서 46% 자회사로 만들겠다. 이게 지금 두산이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두산 밑에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 두산 테스닉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두산 밥캣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을 두산 로보틱스 밑에 두산 밥캣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 기업계에서 관련되신 분들은 이제 좀 잘 아시겠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 네. 사업 영역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 중공업, 중공업이니까 원자력 이제 중심, 원전 터빈 중심. 설비 업체죠. 네, 네, 이른바 네, 두빌이라고 불리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산 밥캣은 원래 그 특수 목적용 그 기계 제조, 네. 소형 건설 기계 장비 이런 거 만드는 데고 로보틱스는 뭐 이름에서 다 아시겠지만 산업용 로봇 제작사잖아요. 맞습니다.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각각의 역할을 해 왔었는데 지금 이제 두산이 왔을 때는 뭔가 이렇게 좀
지배 구조를 좀 바꿔야지만이 그렇죠. 기업에 이롭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기업에도 이롭고 대주주한테도 대주주에게도 이롭고. 제가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서. 그 말씀 하실 것 같았어요. 자, 그럼 두산그룹이 네. 지금 기업에도 이롭고 이제 대주주 대주주, 네, 네. 지배주주라고 하시죠. 지배주주, 에게도 그 이로울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애초에 그럼 어떻게 계획을 잡고 오게 된 건지 왜 벽에 부딪히게 된 건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밥켓을 갖고 있고 밥켓이 사실은 캐시카우, 좀 현금을 창출하는 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 입장에서 이거 빠져나가면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건데 네. 어쨌거나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지금 원전 사업에 투자를 더 해야 되는데 돈이 네. 없어요. 네. 그럼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그래서 사실은 밥켓을 넘기고 돈을 한 1조 2천억 정도를 추가로 넘기는 대비 1조 2천억이나 추가로 가능한 거죠, 그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저기가 있습니다. 일단 네. 두산 밥켓을 주식을 담보로 7천억을 빌립니다. 네, 빌리고. 네, 빌리고 나머지 이제 5천억은 추가로 증자라는 방식으로 가져오는 것인데 네. 그래서 1조 2천억을 이제 마련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러려면 이제 이 밥켓을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그냥 캐시카우를 딴 데 버리기는 어려우니 그렇죠. 딴 데다 팔기는 어려우니 네. 그 중에서 이제 로보틱스가 사실은 적자 기업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로봇을 만드는데 어쨌거나 건설 기계나 기계들 전부 다가 로봇화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디지털화가 되면서 네. 기계 자체도 이제 로봇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약간 지금 단계에서는 굉장히 이르지만 네.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시너지가 있을 거야. 둘이 이렇게 합병을 하면. 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재무구조도 좀 튼튼하게 하고 네. 이런 이제 관점에서 사실은 그 100% 자회사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고 네. 그렇게 해서 합병을 하고 싶다 이렇게 했던 거죠. 네. 근데 교환 비율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받을 수 없는 거죠. 주주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 두산 그룹이 지금 아까 뭐라 그러셨죠? 어떤 방식은 지금 안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그러니까 주식을 내가 한 주 사고 0.5주를 주는 것이고 이런 것이 바로 네. 교환 방식. 주식의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예 주식을 교환을 하고 내가 주식 사는 게 아니고 주식을 교환해서 그 회사를 100% 내 자회사로 만드는 방식. 네. 이거를 이제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에 의한 합병 이렇게 표현을 근데 합니다. 그거는 빼고 간다는 거죠. 그거는 못 하는 거죠, 못하게 이제. 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두산 그룹이 애초에 이렇게까지 좀 무리하게 하려는 거. 금융감독원에서 이번에 이제 결국 그 압박 내지는 뭐라 그럴까요? 네. 주주 가치를 훼손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정정신고서를 내라 계속 이렇게 네. 요구를 하니까 네. 이게 통과되기 어렵겠구나 해서 이제 두산이 철회를 한 거고요. 애초에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요, 사실은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하려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네,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금까지 관행 소수주주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일반 주주. 네. 지배주주의 이익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렇게 다 해왔고 네. 그렇지만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주주들의 반발이 뭐 크다 그래도 네. 우리가 나중에 이거 다시 돌려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고 회유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경우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하거든요. 보통 결의 특별 결의가 있는데 특별 결의 필요한데 이거는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고 네. 총 발행 주식수의 3분의 1이 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네. 그러니까 밀어붙이면 주주총회는 문제없이 통과를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지금까지 우리 그 기업 지배 구조의 문제점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제동이 걸리게 된 거죠? 이번에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반 주주들이 많이 반대를 했잖아요. 많이 반대했죠. 그 목소리를 금감원에서 귀담아 들은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구조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금감원에서 정부 사실은 이제 그런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관치금융 아니냐. 정부가 왜 사기업이 저거를 하겠다는데 합병을 하겠다는데 네. 거기다 증권신고서를
수리를 안 하겠다고 정정신고를 자꾸 요구를 하고 네. 이렇게 하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건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저는 이번에 우리 금융당국이 판단을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어떤 면에서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미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주주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대다. 네. 그리고 대주주의 이익이 아닌 주주 전체의 이익을 전체의 혜택을 고민하는 이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네. 이미 선언을 했어요. 네.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만 지금 동떨어져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네. 트렌드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심지어는 주주 자본주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후진적 자본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 이게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주 자본주의라는 게 정확한 정의가 뭐예요, 교수님? 주주 자본주의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의 임원들이 회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주 자본주의에서 핵심은 대주주가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대주주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의 과반수가 넘으면 네. 회사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가 주주 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주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냥 자본적 이익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생각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요번에 이제 뭐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번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보틱스의 합병, 그러니까 신설회사, 분할 신설회사 합병이라든지 SK 경우도 SK 이노베이션과 SK ENS의 합병 ENS. 전부 다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예, 예. 만약에 두산이 그대로 가져갔으면 원래 밥캣의 지분이 14%예요. 네. 근데 그게 42%로 42%까지 올라간다면서요? 네. 네. 그다음에 SK는 지금 현재 상태로 해도 약 29% 정도가 그 이노베이션 SK 주식회사 네. SK의 지분율일 텐데 네. 그 55%로 늘어나요. 네.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합병을 하면서 지배권을 늘려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소수주주들의 이익은 도외시를 하고 자기들 지배력을 높이는 구조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네. 심각하게 주주자본주의를 위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동이 걸렸는데 완전히 철회한 게 아니라 일부 철회가 된 거잖아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포괄적 주식 교환. 주식 교환. 그거는 네, 이제 네. 철회가 됐는데 그래도 이제 플랜 B를 내놓고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플랜 B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를 인적 분할을 해서 두 개 회사로 쪼갠다. 네. 그거하고 네. 그러면 분할 신설된 이 회사가 네. 밥캣의 지분율 46.06%를 갖고 네.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투자 회사처럼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두산 로보틱스로 합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는 100% 마지막 3단계에서 네.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서 100% 자회사를 한 다음에 상장을 취소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상장 폐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통합된 회사가 되는 건데 요거는 여전히 회사가 남아 있는 겁니다. 두산 밥캣이. 네. 그래서 두산 밥캣의 주주들한테는 큰 불이익은 없는 셈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태가 그러면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에너빌리티는 큰 손해가 있죠. 어떻게 손해가 되는 거죠, 지금?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쪼갰잖아요. 지금 네.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장 핵심 캐시카우가 밥캣이. 얘가 배당금을 1,000억씩 주는데. 네, 밥캣이 저리로 넘어가면 로보틱스로 넘어가면 배당금 받을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보틱스 간의 합병 비율은 지금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0. 아까 1대 0.63. 그러니까 두산 밥캣이 0.1. 네. 그다음에 밥캣이 로보틱스가 0.63. 한 주를 주면 0.63주를 줄게 해요. 그러니까 약 1.6배쯤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사실은 우리 그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 주가 상장돼 있는 회사는 주식 비율 갖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건 뭐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1단계 했던 건 지금 이제 철회한 건데 다시 지금 그 새롭게 안이 나온 거는 1대 그 얼마죠? 1대 247, 1대 그 정도 될 겁니다. 0.247 이렇게 되지 않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0.247이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 그렇게 하더라도 네. 밥캣의 가치가 지금 현재 시가가 2조 한 3천억쯤 되고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두산 에너빌리티가 빌린 돈 7천억. 네. 요거 빼면 약 1조 6천억 정도가
순 가치예요.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투자 사업 부분의 분할 비율하고 두산 로보틱스의 그 합병 비율이 순가치 자산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1대 0.247, 합병 비율은 1대 0.128로 정했다고 해서 제가 잘못 본 거죠. 아닙니다. 그거를 제가 지금 업데이트를 못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1이 밥캣이고 0.247이 로보틱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와, 그래서 그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이 밥캣을 넘겨주는 대신에 한 주당 0.03주의 로보틱스 주식을 받게 받습니다. 되는데 밥캣을 포기하는 대가로는 너무 불공정하다. 너무 큰 거죠. 지금 그거는.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닌가 네, 싶어서 맞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너무 큰 거죠. 그건. 어쨌든 이번에 금융당국의 시선은 지금 새로 나온 안에 대해서도 좀 안 좋은 건가요? 안 어떻습니까? 좋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합병 비율을 산정을 할 때 왜 그렇게 불공정하게 하느냐. 네. 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설 회사의 경우는 네. 가치를 계산할 때, 네. 그러니까 합병 가치를 계산할 때 두 네. 가지를 하거든요. 하나는 자산 가치를 계산을 하고, 네. 하나는 수익 가치를 계산을 해요. 네. 네. 그럼 자산 가치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 밥캣의 주식 총 주식 수와 그다음에 가격 곱하면 이제 총 시가총액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됐을 때 거기 이제 부채를 빼면 네. 순자산 가치가 나옵니다. 그게 1조 6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수익 가치도 네. 지금 이 회사는 이건 투자 회사니까 이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은 주식밖에 없다. 네.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나올 수익은 주식 가치밖에 없지 않느냐. 이래서 다시 이제 2조 3천억으로 산정을 하고 네. 거기서 부채 7천억 빼 1조 6천억 똑같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수익 가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이 밥캣이 창출해낼 앞으로의 현금 창출 능력을 보는 겁니다. 까지. 네. 그걸 다 감안을 해서 전체 가치를 계산을 해야죠. 네. 그러면 실제 이거보다 엄청나게 높게 나올 거거든요. 그걸 네. 못 해주는 거예요 지금 로보틱스에서.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 두산과 함께 시장에서 관심 가졌던 게 이제 SK그룹의 합병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27일에는 이제 SK 이노베이션하고 SK E&S 합병안이 주주총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게요. 통과됐습니다. 두산과 어떻게 달랐기에 이렇게 여긴 또 통과가 가능했을까요? 여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금융당국이 크게 얘기를 안 했던 질문이 하나 있고 일단 아까 그 요인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이제 SK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도 반대를 했고 네. 그다음에 투자자문사들도 이제 반대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슈는 이게 생각보다 소수주주들의 반발이 크지 않네. 이제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요. 네. 그 이유는 SK 이노베이션의 합병비 1.19대 1이니까 사실은 시장에서 그러니까 언론에서 계속 보도했던 1.2대 1, 1.5대 1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SK 이노베이션 가치를 높게 쳐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노베이션 주주들의 반발이 조금 더 덜했던 측면이 있고 네. 두 번째는 SK의 경우는 SK에는 이노베이션과 E&S 합병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좀 꽤 큽니다. 네. 명시적으로 보이는 시너지 효과. 예. 그러니까 지금은 두 회사가 다 이제 예를 들면 여기는 석유, 여기는 가스 이제 탐사를 해야 되고 네. 시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송 보관도 해야 되고 수송도 해야 되고 이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비용상에 있어서 굉장한 절감이 인원 비용 물적 비용상에서 비용 절감이 굉장히 크게 일어난다.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말씀드린 대로 일단 SK이노베이션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조금 더 쳐준 거 아닌 거냐라는 네.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그 부분들은 조금 다른 차원이 아니겠느냐라는 정부가 생각을 이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밸류 프로그램을 이제 올 초부터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좀 대기업의 인수합병이라든가 지배구조 개편 이런 걸 보면
좀 뭔가 아까 말씀하신 주주 자본주의 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또 주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역행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걸 좀 어떻게 좀 바꿔나갈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교수님. 그 타이밍의 경우 이제 SK의 경우도 사실은 타이밍상 지금 SK이노베이션 주식 가격이 굉장히 낮을 때거든요. 네. 최저점. 네. 근데 왜 하필 지금이냐 이제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럼 기존 주주 손해를 많이 보는 셈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 우리 어떤 기업 거버넌스 시스템, 우리 자본주의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이는데 네. 우리는 사실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측면도 매우 취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네.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예를 또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카카오의 경우도 그렇고 개별 회사에 이번에 금감원에서 요구를 한 게 이겁니다. 아니 개별 회사가 네. 진짜로 이 합병 가치가 맞는지 평가해보고 이사회에서 네. 평가해보고 합병 비율이 맞는지 진짜 평가해봐라. 당신네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하겠느냐. 네. 왜 자꾸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게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네. 이건데요. 이게 사실은 그 각 회사가 다 이사회가 존재를 하지만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회장 총수 동일인의 지배를 받는 구조예요. 네. 이 구조에서는 개별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의 이익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안 얘기가 계속 나오는 해야죠. 건가요? 네, 상법 개정안을 해야 상법 개정안이 그래서 통과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네. 이사회에서 주주 전반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지게 되고 네. 일본은 사실은 이번에 저는 국민연금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스튜어드십 코드인데 네. 국민연금이 우리 국민들의 연금을 받아서 수탁자로 책임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이 회사가 주주 이익을 훼손하고 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네, 얘기잖아요.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일부 뭐 언론에서 아니 국민연금 왜 그런데 개입하느냐, 정부가 왜 개입하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본주의에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아무 얘기를 안 합니까? 더군다나 2대 주주인데. 네. 자, 이제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게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야 한다는 것.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는 사실은 독립이사제를 우리가 시행을 해야 한다고 봐요. 네. 일본과 같이. 그러니까 CEO, 대주주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역량 있는 사람들이 사회이사로 갑니다. 네. 그리고 상장기업의 경우는 대부분 과반수를 이 사람들로 채워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주의 이익에 가장 적합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겠죠.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본 그렇게 하고 언제부터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2014년에 독립이사제를 도입을 했고 2015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해서 네. 강하게 밀어붙이고 지금은 한 96% 정도의 상장 기업들이 독립이사제를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정말 주주들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그게 꼭 지배주주이든 일반 네, 주주이든 네.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말씀 저도 잘 간절히 들었습니다.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동향. 오늘도 LS증권 리테일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말에 뭐 저는 이제 네. 집에서 항상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에서 그냥 좀 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투자자의 입장에서 일반 네. 투자자들이
지난 이제 주말에 네. 미국 증시가 어떤지 계속 지켜보면서 네. 오늘 장 열릴 때 좀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아무래도 증권사에 계시다 보면 네. 그러니까 저도 어떠신가 그랬죠. 싶어서 저도 뭐 네. 그냥 주말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죠. 걱정도 되고. 네, 자 네. 일단 지난주와 오늘 그 마감 시황까지 한번 쭉 네. 짚어볼까요? 네, 일단 이제 그 9월 첫째 주 증시는 굉장히 좀 힘들었고요. 뭐 우리도 힘들었지만 미국도 만만치가 않았고 네. 다우가 2.9% 빠졌고 나스닥이 한 5.8% 빠졌는데 이게 주간 기준으로 22년 이후 최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한국도 한국도 만만치 않은 게 한국은 뭐 더 많이 빠졌죠. 코스피가 4.86%, 코스닥은 무려 7.96%나 이제 급락을 했는데 어쨌든 양대 국가 모두 다 좀 안 좋은 상황이었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13.85% 빠졌는데 2주 동안 마이너스 20%예요. 그러니까 아, 엔비디아 그렇군요. 투자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신데 아 2주가 마이너스 20%나 네, 됐군요. 2주간 지금 네. 주가가 많이 지금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이게 또 재부각이 됐고요. ISM 이제 제조업 지수가 지난주에 한번 나왔었죠. 네. 거기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많은 기업들이 대선 때문에 지금 투자하기가 좀 꺼려진다.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이 있었는데 네. 그게 결국 이제 불확실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한번 좀 재부각이 됐고 네. 엔비디아가 이거 AI로 좀 돈 버는 건 좋은데 이 성장이 지속될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의구심도 계속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여기에다가 뭐 미국이 좀 휘청이면 항상 한국은 더 휘청이는데 여기에 중국 경기가 여전히 좋지가 않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금투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심리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냥 일주일 내내 코스닥 그냥 빠져버리는 그런 좀 안타까운 그 모습이 지난주에 좀 펼쳐졌습니다. 근데 금투세가 설사 시행된다 하더라도 그게 아주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는 일반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래도 주식 투자하신 분들 대부분은 5천 뭐 1억 다 보려고 하시는 건데 아, 이제 올라가는 길이 막혀버리잖아요. 네. 그게 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물론 5천 이하 갖고 뭐 1년에 5천만 원 이상 버시는 분은 통계상으로는 적어요. 적긴 한데 네. 그 많이 버시는 분들 같은 경우 갖고 있는 금액이 크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한국 주식을 떠날 수 있잖아요. 세금을 내야 된다면 네. 굳이 뭐 한국 주식을 왜 할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연말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 네. 그 물량이 일단 갖고 있는 물량이 이게 정확한지 모르지만은 신문 기사에 보니까 한 150조 정도 되는데 아, 거기서 1%만 나와도 네. 그 금액이 이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네. 조 단위가 넘잖아요. 네. 근데 그 물량들이 만약에 코스닥에 쏟아지면 코스닥은 1조만 나와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미리부터 지금 움직이는 근데 분들도 이게 계실까요? 제가 이런 네. 말씀 왜 드리냐면 연말마다 우리는 항상 이걸 겪고 있어요. 매년. 왜냐하면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라고 맞아요. 그 항상 기억하시겠지만 네. 유독 코스닥이 10월부터 주가가 이상하게 빠집니다. 네. 매년 이게 반복됐는데 이 현상이 이제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나랑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네.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므로 인해서 아. 좀 큰 충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그게 좀 또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네. 그 8월 이제 미국의 고용 보고서를 조금 더 살펴보면 그렇게 우려스러운 정도는 아닌데 거기에 비해서 매우 큰 폭으로 미국 증시는 하락했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시장이 안 좋게 반응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고용 지표 자체 숫자만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나쁜 건가? 그건 아닌데요. 근데 이제 안을 들여다보면 썩 좋진 않은 게 6월하고 7월 달에 그 이제 속보치가 나온 다음에 네. 수정을 하거든요. 수정을 했더니 다 안 좋게 나와버렸어요. 6월 달이 17만 9천 개에서 11만 8천 개로 네. 바뀌었고 네. 7월은 11만 4천 개에서 8만 9천 개로 10만 개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용지표 우리가 믿어도 되나 이게 자꾸만 수정하는데 더 고용자 수가 낮게 나오는 거죠. 네.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번에 파트타임 일자리는 52만 7천 개로 늘었는데 네. 풀타임 일자리 있죠. 이제 네. 흔히 말하는 정규직은 정규직, 43만 8천 개가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의 질이 좀 떨어지고 있다. 네. 이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만 가지고 급락한 건 아닌데 시장은 일단 금요일 날 미국 증시를 보면요. 연준이 0.5% 즉 50bp 인하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에 이제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장 열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금리 낮추자라고 네. 언급을 했는데 실업률 상승은 과열된 상태에서 후퇴하는 거고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금리 천천히 낮추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용이 네, 아주 나쁜 건 아니니까 고용이 아주 나쁘다고 했으면 금리 세게 인하할 할 수도 있는 건데 천천히 낮추자는 식으로 이게 시장이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50bp 인하 확률이 확 이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네. 후부터 신기하게 미국 증시가 급락세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는 기관 금리 낮출 거 좀 한 번에 좀 강하게 낮추자. 이런 좀 시장의 좀 생각들이 좀 강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아니라 고용은 좀 꺾이는 것 같은데 0.25%만 낮춘다고 하니까 시장은 조금 실망한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좀 약간 들었던 금요일 증시였습니다. 네. 그리고 AI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요. 실적이 좋았다면서요. 그런데도 주가는 10% 정도 빠졌나요? 네, 10%나 빠졌고 네. 이게 너무 기대치가 높아서 그렇죠. 사실 기대치. 엔비디아도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나빠서 빠진 건 아닙니다. 사실 실적은 좋았는데 다만 이게 엔비디아까지 같이 빠졌어요. 그 이유는 여기 브로드컴 CEO가 지금은 엔비디아 칩을 많이 쓰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생각이 바뀌었대요. 네? 앞으로는 맞춤형 반도체 시대가 올 것 같다.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자체 칩 있죠. 네. 이걸로 갈 거다. 그래서 본인 생각을 좀 바꿨다라고 이제 좀 말을 좀 바꿨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사실 엔비디아한테는 경쟁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엔비디아 주가에 이 브로드컴 CEO의 발언이 조금 안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얼마에 끝났죠? 오늘은 네. 이제 코스피는 좀 빠졌고요. 네. 2,535.93포인트, 네. 마이너스 0.33% 좀 소폭 빠졌고 반면 코스닥은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714.46포인트로 플러스 1.11%, 그래서 1% 이상 이제 급등하면서 좀 마감이 됐는데 일단 그 코스피가 좀 부진했던 거는 오늘 삼성전자를 네. 외국인들이 3,800억이나 팔아버렸어요. 그렇죠. 많이 팔았어요. 하이닉스도 1,600억 팔았으니까 네. 오늘 외국인이 판 게 5,400억인데 두 개 판 게 그냥 정확히 맞아요. 그래서 그냥 두 회사를 집중적으로 그냥 매도했다. 그래도 SK 하이닉스는 조금 네, 좀 올랐는데 올랐는데 삼전은 또 2% 삼전은 이상. 기관까지 좀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미국의 반도체 갭들 주가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그 영향이 있고 반대로 코스닥은 어쨌든 이제 오늘 뭐 일각에서도 이제 민주당에서도 좀 내부적으로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금투세 폐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장중에. 그러다 네. 보니까 약간 투자 심리가 조금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코스닥은 이제 조금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그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이탈할지가 이제 연말 네. 내년 초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거래 대금이 작년 8월하고 비교하면 그러니까 올 8월에 네네. 얼마 이게 100조 원이나 감소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역시 금투세 영향이 벌써부터 나타나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금투세 때문은 아닌데 이게 보통 9월에 또 약세장이라는 통념이 있고 또 네네. 지금 아시겠지만 8월부터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있었고 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금투세가 결국 시행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뭐를 하냐면 사람들이 주식을 판다 꼭 이거보다 그냥 관망해 버리는 거죠. 살 사람이 이제 대기 상태로 들어가 버리죠. 굳이 내가 지금 불확실성에 왜 뛰어들지? 이럴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오른다 번다 해야 들어가고 싶죠. 근데 자꾸만 불확실해. 미국도 네. 불안해 보이고 이제 우리나라는 세금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줄여버린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파는 족족 증시가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네. 네, 그만큼 지금 거래 대금은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급감한 그런 좀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예상했던 것보다는 경기 침체 우려가 줄어들면서 지금 낙폭이 제한적이긴 네. 하지만 그 경기 둔화 자체가 또 해소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증시가 과연 반등할 수 있을지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보시는지요? 이게 네. 9월 미국도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이유들은 있겠지만 제일 큰 거는 경기가 너무 좋았다가 이제 꺾이는데 이게 정상화냐? 침체로 가느냐. 네. 근데 한두 개 지표만 가지고는 사실 명확히 알 수는 없는데 지금 분위기는 경기 둔화 쪽으로는 보는데 시장이 고용이 조금씩 어쨌든 꺾이는 게 보이다 보니까 혹시 모를 좀 침체에는 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달은 더 봐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대선 이슈가 있으니까 어떤 정책 나올지는 좀 더 봐야 되고 네. 그다음 또 문제가 AI.
네. AI가 지금 거품론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AI로 돈 버는 기업이 도대체 제대로 된 회사가 있냐, 엔비디아 말고 네.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인데 주가는 어쨌든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걸 해소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은 어쨌든 이제 9월이 또 약하다는 통념도 있지만 네. 증시가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 좀 쉬어가고 싶다. 특히 미국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참 그래 그럴만해. 네. 지금 생각하면 그래 그때 한번 조정 받을만 했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막상 오를 때는 또 그 생각을 못 하고 오르면 올라타는 말에 맞아요. 올라타고 그 싶거든. 엔비디아도 그때 3조 달리는 달러 말에. 넘었을 네. 때 4조 달러 얘기 나오고 우리도 2,800 갔을 때 3,000 얘기 나왔고 이게 항상 그래서 좀 투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욕망을 좀 자제하는 게 주식시장의 근데 그 인간 본성을 역행해야 돼서 네.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성공하시는 거죠. 역행하시는 그래요. 분들이. 네. 네. 자, 그럼 이번 주 증시 일정 주요 일정 좀 소개해 주시고 어떤 걸 가장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도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저녁에 애플 아이폰 16 네. 드디어 공개가 되니까 네. 지켜보시고 역시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건 내일 미국의 대선 TV 토론. 네. 이 1차 결과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수요일 날은 미국의 8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되고 네. 호주에선 랜드포스라고 방산 전시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아. 지켜보시고 12일 목요일은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랑 22에서 유럽에서 통화정책회의 열어서 금리 결정하고요. 13일은 유럽에서 종양학회가 열리고 네. 중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니까 한번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